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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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도 서울시 대사증후군 음, 관리사업지원단과 비욘디와 콜라보로 진행하는 방송인데요. 벌써 5번째 방송이에요. 이게 매주 혹은 격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5번째 시간이라니 감회가 예, 새로운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로 특별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음. 바로 한양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의 박훈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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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처음 나와주셔가지고 음, 소개 좀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진료도 보면서 네. 그리고 건강검진센터에 아, 상담을 해요. 그래서 아마 네네. 오늘 주제 대사증후군 그 관련해서는 뭐 거의 매일 10명 이상한테 얘기를 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익숙한 주제고 오늘도 아마 그런 상담을 마지막에 같이 붙여서 하게 될 걸 기대합니다. 네. 오, 네. 교수님께서 이제 진료실에서 음, 하듯이 그렇죠. 네, 예. 상담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음,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사증후군과 운동이에요. 이거 저도 음, 사실 정말 궁금하긴 한데, 운동을 해야 된다. 다들 맞습니다. 예, 알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 방법의 맞습니다. 문제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세부 주제를 살펴보면 음, 비만, 고혈압,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은지 네, 그 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모두 집중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네, 네, 같습니다. 네. 질문도 많이 많이 주시고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우선, 대사증후군하고 운동은요,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듯이 운동이 치료입니다. 대사증후군에서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당뇨병, 그리고 뭐 고지혈증, 고혈압 등등 이런 병하고 관련된 거는 대사증후군 그 묶음 안에 그 질환들 혹은 그 전 단계들이 기준에 들어가 있고요. 건강검진에서 흔히 듣는 얘기가 이 대사증후군입니다. 신진대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예. 우선 그래서 그 안에 나오는 병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만, 그리고 또 하나는 고혈압, 당뇨병. 이 각각을 두고만 봐도 항상 운동이 따라간다는 거를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증후군에 대한 운동이라기보다도 지금처럼 세 가지 질환에 대한 운동으로 정리를 하고 들으시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네. 우선 이제 비만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체질량 지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키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중을 키의 미터로 환산한 그 값을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동으로 체중계에 올라가면은 계산이 되는데 과체중인 경우는 23에서 25 미만일 때 그리고 25를 넘어가면은 남녀 노소 불문하고 일단은 비만이라고 한국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허리둘레 어떻게 재느냐? 물론 이제 아주 허리가 가느신 분은 허리 찾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허리 아주 굵어지신 분, 복부 비만인 경우에는 허리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표준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아, 네. 이쪽에 옆구리에 골반골의 측방에서 가장 끝부분 뼈가 만져지는 부위하고 또 위에서 갈비뼈를 쭉 타고 내려오면은 그 끝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를 우리가 허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 상상할 수 있듯이 복부 비만 심한 경우에는 배꼽이 같이 처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는 이제 그 배꼽을 기준으로 재면은 지금 말한 그 표준 부위하고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거는 이제 그렇군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현재 비만의 기준은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허리둘레가 괜찮은 사람, 그리고 허리둘레가 복부 비만인 사람인데요. 우선은 이제 허리둘레가 90 미만이고 남성인 경우 90cm 미만, 그리고 여성인 경우 85cm 미만인 경우 이때는 복부는 일단 정상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23에서 25, 그 사이가 과체중이고, 그리고 만약에 허리 둘레가 이거를 좀 넘어간다, 그러면 과체중부터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비만에서 키하고 몸무게로 결정을 하는 비만도 지수가 있고, 또 하나는 헬스클럽에 가시면은 인바디라고 네, 흔히 맞아요. 상품명으로 많이 네네. 돼 있죠. 그래서 딱 올라가서 두 손으로 잡고 있으면, 잡으면은 네. 거기에 딱 표시됩니다. 그게 바로 체성분 검사, 지방이 네.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남성인 경우에는 25%를 넘으면,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는 30%를 넘으면은 이것도 비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건 표준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드물게 비만 환자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은 이런 CT를 촬영해서 보시면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일부러 음영을 하얗게 그 지방에 해당되는 부분만 변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에요? 지금 보이는 지금 부분이? 까만 부분, 네. 원 테두리 안에 네. 그 안에 있는 지방은 우리가 내장 지방, 그리고 아, 바깥에 있는 피부 밑에, 네. 피부 밑에 사용해 있는 주시면. 그 지방은 우리가 피하 지방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비계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상상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복부 이제 내장 지방이 얼마가 되면은 그만큼 더 복부 내장 지방이 많아졌으니까 복부 비만이 확실히 나오죠. 요거는 우리가 허리 둘레로 잰 거보다도 훨씬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비만해서 내 행동 변화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볼 때는 비교적 괜찮은 그런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 지금 허리 둘레 기준으로 남성은 90cm 이상, 그리고 네. 여성은 85cm 이상인 경우, 아마 옆에 인치를 보시면은 저렇게 높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비만에 들어가신 분은 흔히 보는 수치고요. 중성지방은 가려져 있지만 150 이상일 때, 그리고 고밀도 지단백이라는 거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남성인 경우에는 40 아래,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는 50 아래인 경우에는 또 하나 그 위험 요인이 되고요. 혈압은 130에 85를 기준, 밑에 있는 거는 이완기 혈압이겠죠. 아래 혈압이 85, 위에 혈압이 130 이상이면은 또는이죠.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공복혈당 엄격합니다. 100 이상이 되면은 또 기준 하나를 충족을 해서 세 가지를 다 만족하면은 그때는 대사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궁금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다. 네. 그리고 혈압은 120에 80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나는 기준 만족,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드시고 있으면은 그 기준이 다 해당이 하나에 되는 해당이 겁니다.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 혹은 네. 당뇨병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은 이미 이 기준 이상에서 다 충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네요. 주제가 그 세 가지 질환으로 나뉘어졌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공복혈당이 100 맞습니다. 이상이면 판정 기준이잖아요. 이거는 예, 엄밀히 원래는 보면 전 당뇨병 단계인데. 기준은 네. 126입니다. 네네. 그리고 조금 덜 엄격하게 하면은 110에서 126, 네네. 그 사이를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데,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그 기준에서는 100만 넘어도 일단 한계 기준을 충족하는 게 됩니다. 좀 엄격하게 하고 있고, 예. 이 중에서 3개 이상이면 진단이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해 주시면 대사증후군.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에서 그 비만군이 여기서 보면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네. 그리고 저체중군은 보라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비만군이 상대적으로 당연히 운동을 할 가능성이 적죠. 그래서 이제 비만군은 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신체 활동 전반적으로 보면은 중등도 신체 활동 또는 격렬한 신체 활동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그닥 많은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정상군하고 비교해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격렬한 신체 활동도 차이 나고 걷기나 뭐 이런 것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또 차이가 나고요. 특히 이제 유연성 운동도 운동하고 이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를 가지고 비만이 되면은 여러 가지 병이 또 같이, 그래서 고혈압, 당뇨 같이 삼형제가 뭉치기도 하고, 또 뭐 여성인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여성 질환이 또 늘어나기도 하고,
또 골관절염이나 수면 무호흡증도 잘 하실 거예요. 이게 또 네. 비만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있으면은 결국은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되고 당뇨나 고혈압으로 약을 드실 가능성이 앞으로 훨씬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만에서 체중을 빼게 되면은 심혈관의 그런 위험성이 감소를 하고 또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성 질환도 감소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혈당 조절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네. 인슐린을 비교적 적은 용량에서도 잘 조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만에서 꼭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이어트만 해가지고 체중을 줄이면은 점점 근육량이 같이 주는 겁니다. 근육량. 그러면은 그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가만히 있을 때 소비하는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전하고 비슷하게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빠지는 속도는 낮아지거나 아니면 정체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를 하시면은 운동을 하면은 근육량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면서 내 식사를 줄인 것만큼 더 효과를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영어로 돼 있어서 불편하실 부분이 있는데 여기 빨간 부분, 그 부분이 바로 70%라고 써 있는 부분, 그게 기초 대사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신체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은 전체의 10분의 7이 바로 이 대사하고 관련된 중에서도 기초 대사량으로 다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초 대사량 안에 뭐가 있느냐? 근육이 하는 활동, 혹은 뭐 우리가 소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여기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근육량을 보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운동이 중요합니다. 비만에서. 네. 그러면은 운동을 얼만큼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네. 우선은 운동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면은 활동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 드리고 싶었었는데 활동량을 늘리는 거는 요즘 스마트폰에서 보면은 대부분 다 만보계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다 체크해 주잖아요. 그래서 헬스 책을 하시면은 그 안에서 자기가 오늘 몇 보를 걸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몇 보 수를 총 걸은 수를 걸음수를 늘려가는 게 방법이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걷기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 꾸준히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비만일 때는 적어도 일주일에 150분 이상 300분까지 운동을 하시는데 주로 이제 걷는 거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럼 150분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30분씩 하면은 5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3번 하려면은 50분씩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체중이 움직이려면 해야 되는 운동은 그렇게 쉬운 운동이나 쉬운 활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많이 증가시키고 뭐든지 움직이는 거는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비만인 경우에는 움직이는 양을 증가시켜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TV를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이런 정체된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60분 이상 매일 할 수만 있다면은 해도 됩니다. 60분 그런데 이상. 이제 처음에는 혹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운동은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네, 지금 벌써 근데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잠깐 그렇군요. 인사를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대사증후군과 운동에 관한 주제로 한양대학교 병원 박훈기 교수님과 함께 라이브를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 많은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딸기팔공님, 정랭커님, 조무성님, JR팡님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근데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시간으로 지금 다 안내를 해주시잖아요. 왜 그런지 궁금하죠? 네, 몇만 보, 몇 보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보를 걸어야 된다. 그거는 동양 그 사고에는 되게 많나 봐요. 처음 나온 거는 이제 일본에서 그 신체 활동 증가해서 뭐 10,000보 운동, 뭐 7,000보 운동 이렇게 되는데 되게 우리가 7,000보 정도를 걸으면 1시간 걷는 겁니다. 7,000보에 1시간. 그런데 보통 이제 10,000보를 걸면은
되게 평소에 정상적으로 걷는 사람은 1시간 뭐 20분 뭐 그 정도는 걸어야 10,000보를 걸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따져 보면은 10,000보를 예를 들어서 80분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4분의 1로 하면은 한 2,500보 뭐 그 정도가 20분 정도에 해당이 되는 20분에 거죠. 2,500보. 그래서 이제 대략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네. 왜 150분, 300분이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궁금해요. 아까도 잠깐 보셨듯이 3일에 30분 이상, 5일에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졌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를 내가 그러면은 30분 이상 해야지 운동 효과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정도 이상만 운동을 하면은 그거는 다 누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조금 부담 적게 가질 수 있는 거는 나는 주중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주말에 등산을 몰아서 하셔도 그거는 우리 심장이나 폐에 좋은 효과를 보는 데는 그닥 나쁘지 않고 지금 비만에서는 특히 그런 활동량을 쭉 몰아서 하는 것도 다 효과가 누적돼서 체중 감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적의 그 개념으로. 몇 네. 분이라는 걸로 이제 기준이 바뀐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렇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잘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건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짧게 뭐 5분 나가서 하고 들어오고 3분. 그거는 좀 아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곤란하지만 10분이라도 시간이 10분, 될 때 네, 하면 그렇습니다. 좋다는 말씀이 그리고 뼈를 이제 찌르네요. 요 수치도 잠깐 보시면은 네. 체중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0분에서 250분을 일주일에 그렇게 걸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쓰는 에너지가 1200칼로리나 한 2000칼로리가 되니까 그닥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걸어도. 중등도 신체 활동은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체중 감소 효과가 큰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한 300분 정도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한 5 내지 7.5kg가 움직인다 그러는데 이게 뭐 5 내지 7kg 그거 가지고 어떻게 왜냐면은 비만인 분들은 대개 한 2, 30kg 빼야 되는 분도 설정 많거든요. 목표가요. 네. 근데 철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3개월 안에 5 내지 6kg 빼셨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또 가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적어도 체중 감소 후에 유지를 하려면은 주당 200분 이상은 해야 된다. 유지하는 하는 것도 겁니다. 만만치 어렵습니다. 않은데요. 네. 그래서 매일 1시간을 잡으면은 5일 정도는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목표를 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육 운동이나 아니면은 스트레칭 위주로 되는 뭐 필라테스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에너지 소비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자세를 잡거나 그럴 때 힘들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거지 에너지를 막 소비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네. 흔히 보실 거예요. 31세 남성인데 뭐 육류 좋아하시고 다행히 이제 흡연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과음하시고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했는데 여기 말하는 콜레스테롤 300을 넘어가요. 요산도 또 같이 대사증후군 기준에는 없지만 따라서 올라가요. 네. 감마지티라고 해서 술을 드시기 때문에 네. 또 올라가는 수치예요. 뭐 이분한테 일단은 식사를 많이 줄였어요. 1400칼로리 젊은 사람이 그 정도 먹고는 힘들죠. 그렇지만 800칼로리에서 1400칼로리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아주 최저 식사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아마 이분이 평소 먹던 걸 생각하면은 초급 목표로 네. 유지한다고 너무, 이렇게 적어 느끼셨을 보이긴 거예요. 하는데요. 근데 네. 이분이 마음먹고 등산을 매일 합니다. 그리고 와. 근력 운동도 같이 하고 2시간씩. 앞에 300을 넘어가는 거는 고지혈증 약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약은 일단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물 양도 드시는 양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변비는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비약은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해서 보니까 나중에 85에서 15kg가 빠진 겁니다. 앞에 부분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뭐 운동도 엄청 했죠. 네. 그다음에 식사도 엄청 줄였죠. 이렇게 해서 빼니까 수치가 막 내려가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324에서 190이 어머. 그거는 약 때문에 많이 내려간 거.
나머지는 네네. 운동의 효과로 내려갔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체중만 줄어든 게 아니라 진짜 요산이나 감마주TP 같은 것도 같이 엄청 줄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얼마 만에 이런 변화가 혹시 나타나는지 이분 같은 기억하실까요?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나타났는데요. 와. 여기서 보면은 네. 아까 제가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피하 어머. 지방이 너무 얇아졌어요. 네. 안에도 이제 근육으로 딱 채워져 있습니다. 대박이네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네. 근데 이런 분이 될 수 있다고 다 희망을 갖고 같이 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보이는 거는 누가 봐도 내 몸이 많이 드라마틱하네요. 변했구나 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조무선님께서 이거 보고 바로 운동하러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주셨는데요. 네. 근데 지금 조무선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셔가지고 한번 받아보고 갈게요. 교수님, 저는 걷기 하니까 엄지발톱이 빠지고 발바닥 중간 부위가 너무 특히 발바닥 아프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떠세요? 평생 한 번쯤은 다 경험할 일입니다. 네. 그 발바닥 중간이 아픈 거는 이제 그쪽에 계속 마찰이 생기니까 특히 이제 신발 같은데 그 구조가 좀 덜 신축성이 있으면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족저근만 비슷하게 오는 건데 평소에 적게 하다가 운동을 너무 많이 늘리거나 아니면은 코스가 너무 이를테면은 평소하고 다른 경사도라든가 이런 데를 돌고 나면은 운동량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늘리거나 혹은 평탄하지 않은 데를 되면은 그런 이제 발바닥 아픈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런 증상이 생겨도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사이클로 전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고정식 자전거. 지금은 좀 힘들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크로스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운동으로 좀 바꿔서. 네. 지금은 참 코로나에서 예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럴 때 또 어떤 수영으로 거 해야 바꾸기도 돼요? 하고. 네. 네, 뭐 그런 어떤 거 하면 식인데 좋을까요? 어쨌든 평소에 운동량을 무조건 무턱대고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발바닥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2주 정도는 양을 3분의 1 혹은 반을 줄여야 됩니다. 강도를. 조절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하고 관련된 거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고혈압에서 수축기 혈압이 위에 혈압이 180 그리고 밑에 혈압이 105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운동으로 조절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운동 플러스 더 중요한 거는 약을 같이 드시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나오듯이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특히 흡연자이면서 남성인 경우에는 내가 운동을 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운동 부하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은 네. 체중 감량을 하면은 혈압이 5 내지 20까지도 아까도 그분이 왜 그렇게 혈압이 떨어졌을까요? 체중이 15kg 주니까 그만큼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운동만 가지고는 4 내지 9, 한 7 정도밖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아까 말한 180에 105가 넘으면은 그러면은 운동만 가지고 뭘 할 게 아니고 네. 운동 플러스 체중을 같이 줄이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당연히 약을 드시면서 운동하면서 체중을 줄여야 된다. 상대적으로 저염식이라든가 절주는 그렇게 많은 효과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렇지만 이걸 다 실천을 하면은 상당 부분이 줄고 그 중에서도 10 내지 15 정도는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체중 감량이 5에서 20이면은 생각보다 너무 커서 좀 놀랐어요. 체중 감량, 그러니까 혈압이 5에서 20이 줄려면은 10kg 정도가 줄여야 되는 거예요. 뺐을 때 이 정도 효과. 네, 우리가 체중 감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가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아주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래부터 혈압이 높아지는 사람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의사가 이제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 있을 때는 운동을 좀 약한 강도로 시작을 하라는 게 이 정리된 내용이고요. 네. 고혈압이 있을 때 굳이 근력 운동을 피하지는 마라. 그렇지만은 근력 운동으로 그게 혈압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근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중 조절 효과도 있고 전체 건강 효과는 더 좋은 거다. 그리고 천천히 적어도 3개월, 4개월 그 사이에 내가 목표에 도달하면 되는 거지
뭐 2주 만에 목표 강도 혹은 목표량에 도달하려고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압이 너무 높으면 먼저 혈압을 약으로 조절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혈관 확장제 그 계통의 그런 혈압약을 많이 쓰세요. 네. 그러면은 부종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마지막 정리 운동을 조금 해서 다시 또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근력 운동 할 때는 너무 용 쓰는 동작, 네. 그걸 우리가 발살바 동작이라고 해요.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갑자기 확 들어 올릴 때 뭐 마치도 우리가 변을 놓을 때 그 동작하고 비슷한데, 그런 식으로 되면은 혈압이 갑자기 또 너무 오르니까 네. 그런 거는 좀 피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고혈압 분들한테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처럼 그렇게 유산소 운동을 당연히 좀 가장 유산소 운동이 권해주시는 우선입니다.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을 때는 그 속보로 걷는 거가 표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 운동이 속보. 네. 그래서 이제 걷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가급적이면은 걷는 쪽으로 해서 자기 목표를 혹은 성취감을 느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늘려가지고 걷는 거, 또는 조금 더 길게 걷는 거,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그 만복에 이제 찍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략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몸에서 느끼는 겁니다. 약간 힘들다? 뭐 힘들다 할 정도가 속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옆 사람하고 같이 뭐 부부가 같이 가도 되고, 가다가 대화는 할 수 있는데,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약간 힘들다 할 정도, 그 정도가 우리가 중간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면은 무난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네. 심혈관 질환이 보호 효과를 받으려면은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체력을 좀 키우고 싶고,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그 다음에 중강도에서 격렬한 강도 이쪽으로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고혈압이신 분들은 네. 중강도로 30분에서 60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제 당뇨에서 아까 기준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126 이상이 되면은 공복혈당으로 보면은 당뇨 기준에 들어가고, 식후혈당이 또 200 이상이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고, 그 사이에 있는, 근데 100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대사증후군 기준을 하나 만족을 하는 겁니다. 네. 당뇨에서 운동 효과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줄입니다. 인슐린이라는 게 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있어도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인슐린이 잘 돌아가게 효과를 나타내게 해주는 게 바로 운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당뇨병에서 운동의 효과는 그냥 약 하나를 먹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약을 2알 3알을 드시는 분이 운동으로 내가 당뇨를 조절해야 된다, 그거는 조금 현실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약을 드시더라도 운동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인슐린을 맞건 아니면은 약을 드시건 인슐린이 잘 작동이 되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기전을 운동이 준다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꼭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약간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틀 이상을 걸러서 하면은 그 인슐린의 감수성 증가하는 효과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때는 하루 이상 거르지 말고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주말이나 한 2번 정도 빼고는 매일 좀 나가서 30분 이상 걸으세요. 혹은 속보로 빈도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운동하세요. 말씀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당뇨에서는 그래서 이틀 이상 거르지 말고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좋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네, 이틀 그래서 이상 당뇨에서는 걸으지 말자. 심혈관하고 비슷하게 강도는 좀 낮추고 유산소 운동 위주로 간다는 얘기고요. 네. 주의할 거, 저혈당 그 증상은 되게 당뇨 있는 분은 아십니다. 허기지고, 그리고 식은땀 나고 어지럽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때는 운동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당뇨병을 약을 드시면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곧바로 이런 저혈당 증세가 오면은 뭐 사탕이라든가 초콜릿, 뭐 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섭취할 수 있게 대비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특히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지 말고, 그리고 운동은 식사 후에 오히려
조금 오후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뇨도 공복혈당이 250을 넘어가는데 가서 운동으로 뭐 하겠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당뇨의 급성 합병증 이런 게 생겨서 위험해집니다. 네. 그리고 망막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특히 근력 운동할 때 아까 용 쓰는 동작이 있으면은 네. 망막 혈관에 변화가 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좀 강도를 낮춰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자율신경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강도를 자기가 아까 약간 힘들다 할 정도의 강도에 맞추라는 거예요. 힘들다 할 그리고 정도로. 예, 발에 그 관리, 그쪽에 상처가 난 대로 균이 들어오지 않게 항상 발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발톱도 너무 그 바짝 깎지 말고 일자로 해가지고 조금 남기고 깎고 그런 네. 그다음에 면 양말 신고 땀의 흡수가 잘 되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 강도를 정상 사람들의 한 3분의 1로 낮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굳이 예를 들어서 걷는 정도로 해도 괜찮은데 괜히 자기가 속보로 한다고 힘들게 가실 거 없어요.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차라리 속보로 가는 거가 자기한테는 무리다. 그러면은 양으로 승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조금 더 많이. 길게 하고 또 네네. 나눠서 하고 예를 들면 관절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네. 또 근력 운동은 어르신들은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거치고 그러면은 그 아파트 주민센터나 요즘에는 그 주민센터 그 이런 데에 헬스장을 간이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데서 눈치 보지 마시고 가셔서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4개 내지 뭐 8개 그 동작으로 구성된 그런 근력 운동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주변에 가다 보면은 우리가 서키트 트레이닝이라고 요즘에는 많은 그 자기 체중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적극 권하는 거는 그래도 헬스장 비슷한 간이 센터가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보면서 하기 때문에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스트레칭의 일반 원칙은요. 네. 매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매일. 그리고 운동 전에 하고 네. 후에도 한 10분 정도를 하시면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큰 근육일수록 조금 길게 한 30초 정도 지그시 잡아당기면서 하게 되고요. 작은 근육은 뭐 10초, 15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르신들은 더 많이 이제 해야 되고 스트레칭을요. 그리고 이런 게 조금 귀찮다 그러면은 네. 요가라든가 타이치 뭐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을 병행해서 하면은 그런 게 또 회복이 같이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네. 이상이고요. 이렇게, 네. 네, 아마 그 대충 저희가 얘기한 내용을 네. 참고로 하셔가지고 네,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오시는 거 보면은 네. 아마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뭐 부모님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질문들이 좀 또 올라왔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아버님께서 당뇨병이신데 수영이 네.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환자분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2가지 질문합니다. 네. 어떻게 수영할 줄 답해 아세요? 주시죠? 아버님이. 그다음에 2번째는 수영장이 가까운 데 있으세요? 왜냐하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 되니까요. 네네. 2가지가 다 아니라고 그러면은 수영은 꾸준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할 수 있는 운동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병에서 수영을 하는 거는 적극 권장하는 유산소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수영 못하면 뭐가 그 생활 속에서 하는 운동일까요? 계단을 오르는 게 수영하고 거의 동등한 에너지 소비를 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계단 올라가는 거 무릎에 부담이 없죠? 내려올 때 더 부담 많습니다. 네네. 다칠 수 있고. 그래서 요령을 피우시려면은 올라갈 때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과감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고 내려올 한 때는 번 또 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네. 그게 정말 현실적인 그 제안입니다. 그러면 계단 오르기를 조금 이제
한 50대 이상이신 네네. 분들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 어느 정도 하시는 걸 좀 권하세요? 보통 이제 10층 올라가는데 뭐 네. 빨리 올라가셔도 되게 한 뭐 3분 뭐 이내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제가 그냥 평범한 얘기인데 자꾸 여러 번 반복한 게 네. 약간 힘들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느낌이 오는 속도 정도로 올라가시면은 그게 중강도 운동이에요. 그게 수영 정도고. 네. 그래서 내가 올라갈 때 막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면은 이미 격렬한 운동으로 가는 거고, 네. 거기까지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천천히 올라가면은 자기가 지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강도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속도를 내보면은 약간 힘드네 할 정도, 그 정도가 되면은 그 속도로 쭉 맞춰서 계단을 올라가면은 내가 중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 자기 맥박을 이렇게 손목이나 목에서 한번 짚어봐요. 그러면은 그 맥박 속도를 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220에서 자기 연령이 60세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220에서 60을 빼면 160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160회가 자기 최대 맥박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60회에서 내가 아까 이제 슬라이드에서 막 지나갔지만 40%에서 한 60%가 이제 중강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한 100회 정도 맥박이 될 네. 때가 중강도의 끄트머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15초 재면은 몇 회예요? 25회 정도죠. 25회. 그래서 15초 재보고 한 25회 되면은 난 이 정도가 이제 중강도 적당한 선에 이거 도달했구나 너무 기준 이렇게 명쾌하네요. 얘기를 네. 하면 됩니다. 그럼 층수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좀. 그래서 네. 나중에는 자기가 몸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 중강도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힘들다고 혼자 있을 때. 그다음 옆 네네네. 사람하고 갈 때는 막 속보로 걷는데 이 사람 얘기 내가 대화를 듣고 할 수는 있을 정도인데 약간 힘들어. 그러면은 적당한 강도, 중강도에 해당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계단 오르기 꿀팁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질문이 조금 쌓여서 한번 받아볼게요, 예, 한번 교수님. 볼까요? 근데 아까 지나간 질문 중에 교수님께서 비만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분께서 이제 쥐젖이나 셀룰라이트처럼 좀 피부와 관련된 질환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셀룰라이트라는 거는 아마 그 살이 빠지고 나서 울퉁불퉁해지고 뭐 그래서 그런 거 말씀한 쥐젖은 운동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비만을 조금 전문적으로 하는 데 가면은 피부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걸 좀 풀어주는 치료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미용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참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엄마, 아빠가 당뇨와 당뇨혈압이 혈압이 있어요. 있습니다. 유전되나요? 네.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오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유전 경향이 있지만 부모님이 당뇨라고 반드시 자기가 당뇨가 오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확률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20대, 30대부터 부모님이 당뇨로 고생하시는 자녀라면은 20대, 30대부터 자기가 지금 생활 습관에서 예를 들면은 운동을 생활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30대까지 자기가 쌓아 올린 골 밀도가 평생을 적금을 타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20대부터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건강검진에서 20, 30대가 난 젊으니까 조금 내 할 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운동을 해야지 평생. 장년, 노년기에도 계속 습관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 효과가 남아서 질병 예방 효과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네. 교수님 저 궁금한 게 네네. 아까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 후에 운동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왜 밥을 먹으면 1시간 안에 혈당이 팍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올라가죠. 네. 관련이 아까 있나요? 이제 운동 시간. 공복혈당이 있기 네, 때문에 그 식후혈당 기준은 200입니다. 네네. 그리고 공복혈당 기준은 126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잠깐 저런 질문도 왔어요. 그러니까 네. 내당능 장애라고 내가 진단을 받는데 102.2가 나와서 속상해요. 뭐 이런 네. 안 떨어져요. 그러는데 네네. 거의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 부분은 경계.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 이상이 꾸준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올라가는 추세면은 그건 문제가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이에 비해서 지금처럼 부모님이 내력이 있고 그러면은 그게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젊은 분이 그러면은 조금은 운동을 통해서 해야 되고, 오늘 말씀드린 대사증후군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게 그다음 확진이 안 된 그런 단계에서는 운동이 치료의 기본입니다. 운동이 기본이다. 네. 네. 그러면 어쨌든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그 네, 1시간 네. 내에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거죠. 운동, 네. 혈당이 1시간 어때요? 내가 아니고, 네. 우선은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는 공복 시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당뇨병을 치료를 받고, 그때는 오히려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하려면 그러면은 식후에 적어도 2-3시간 지난 후에 그때 2-3시간 운동을 지난 후에 하는 그때. 게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바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럼요. 시간이 있다가 하는 게 좋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 받아볼게요. 공복 혈당이 높으신 것 같아요. 매일행복님께서 아침밥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아침 당연히 드셔야죠. 당연히 무슨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얘기냐면은 네. 우리가 그 전체 식사량을 줄이는 원칙 중에는 끼니는 그대로 놔두고, 끼니의 숫자는, 그리고 전체 양을 줄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을 좀 가볍게라고 드죠. 왜 그러느냐면은 허기가 지는 상태에서 점심을 혹은 저녁으로 몰아서 드시게 되면은 자기가 가늠 못하고 의식 못하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밥을 아주 빠르게 먹게 돼요, 식사를. 근데 이미 그거는 중요한 사실로 연구가 밝혀져 있거든요. 빠르게 식사를 하면 비만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 그래서 천천히 식사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도 허기진 기간을 참아가면서 몰아서 식사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아침밥은 꼭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시로신 장기 네. 복용이 당뇨에 걸릴 확률 높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거는 네, 상관없다고. 그리고 신시록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한 알 아니면은 뭐 반알, 많아야 2알, 뭐 그 정도 용량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제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드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아만다 파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제 체중의 단백질 매일 80g 정도를 먹어줘야 하는데 지금 저분 전문가시네요. 네, 그람 수까지 잘 알고 계신데요. 낫또, 계란, 치즈 등 단백질 많이 함유한 음식을 먹어도 잘 채워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은 아마 근력 운동이나 특별히 자기가 다이어트 플러스 근육을 조금 보존하거나 늘리는 그런 전문적인 운동 하시는 분 같아요. 단백질 보충제 드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그 단백질 보충제 중에서 비교적 질적으로 잘 가공이 된 그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걸 드셔도 상관이 없고, 특히 근육 운동하는 사람은 그걸 원래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 닭가슴살도 하루 이틀 이제 그 퍽퍽한 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단백질 보충제가 밀도로 봐서는 상당히 좋죠. 그래서 드시는 건데, 그거를 드시는 거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은 하실 거가 없고요. 다만 돈이 좀 들어가는 거 하나하고, 가격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성분 잘 보시면은 카페인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보시고, 굳이 그렇게 카페인까지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 보충제는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는 게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하셔서 따로 단백질 보충제를 찾아 드시는 분 말고 그냥 저처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여성도 그냥 보충제 같이 먹으면 좋을까요? 보충제 같이 먹어도 되는데 저는 우리 가족이 되면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단백질 보충제로 뭐 드실 이유가 없이 세상에는 얼마나 맛있는 단백질이 많아요. 음식으로 일단 최대한 하는 게 좋다. 먹는 재미도 많은데 왜 굳이 그렇게 거기서 열량을 일단은 그러니까 먹을 거를 다 채우고 그리고 걱정해서 나머지를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충제를 그냥 근육 운동을 조금 더 밀도 있게 하시는 분, 목표가 있는 분 아니면은 굳이 안 드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 단백질 자체 보충, 식사를 잘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그 고밀도 영양 간식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캔에 들어있는 것도 그분들은 괜찮아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분들도 단백질만 이렇게 딱 모아져 있는 거 말고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전체 영양이 골고루 갖춰진 그 고밀도 영양 그 캔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눈에 들어오시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고 위험도 네. 있어요.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건데요. 두 개는 조금 분리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는 식사 조절로 많이 가능하고요. 위험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이를테면 자극적인 음식, 네. 이 맵고 짠 음식 이런 것들이 더 관련성이 있고 이때 바로 위험 정도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아요. 이러면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둘이 같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운동을 꾸준히 하시려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을 해서 이를테면은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네. 거기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운동 평생 꾸준히 유지를 꾸준하게 그렇게 네. 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까지 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세상에 중독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적당히 중독되면 좋은 게 유일한 게 운동 중독입니다. 유일하다고까지 적당히. 다른 거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열정에 네. 있어서 나중에 건강을 좀 해칠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정말 단기간에 목표로 하면 몰라도 근데 꾸준히 하는 데는 약간의 운동의 그 중독성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안 했더니 찌뿌둥해. 그래서 비 오는 날도 네. 우산 받고 우산 나가고 쓰고. 그다음에 비 맞고 들어와가지고 샤워하고 가족이 제 얘기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시나 봐요. 그런 네, 식으로 네, 네. 꾸준히 하는 거를 그냥 그 시간 되면 그러면은 정말로 많은 그 긍정 효과를 같이 누릴 수가 있고요. 매일 생활이 훨씬 더 시간이 탄력적으로 그 운동하는 뭐 1시간 혹은 1시간 좀 넘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아까 식단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꼭 피해야 하거나 먹으면 우선은 좋다. 이제 이런 지방을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동물성 그 고기, 육고기를 드실 때 네. 보이는 기름 부분 많이 이제 제거하고 드셔야 되고 메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드실 때도 목살이 비교적 이를테면은 비계가 적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로 갈수록 이제 삼겹살, 오겹살 네.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완전히 못 먹나요? 그러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조절하시면서 드시고 한 번 정도는 드시되 그리고 음식을 맛을 보는 쪽으로 그러니까 맛을 느끼는 쪽으로 천천히 드시면서 너무 폭식을 그걸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너무 자주 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운동을 하면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아까 중독 얘기였는데 내가 식사를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예를 들어서 오늘은 뷔페를 가서 먹어야 돼. 그러면 조금 더 여러 가지를 맛을 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한 이틀 동안 운동을 한 1.5배로 늘려서 양을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또 그렇다고 푸르고 폭식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러고 또 갔다 와서도 내가 이거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핸드폰이 다 잘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칼로리 계산도 하게 돼 있거든요. 대충 몇 칼로리인지 가끔 식사를 이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뷔페 가서도 이 정도 먹으면 내가 오늘 1000칼로리를 한꺼번에 먹은 것 같은데 딱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1000칼로리를 소비를 하려면은 적어도 150분 이상 운동을 딱 계산 이렇게 전환이 되니까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으로 따지자면은 운동보다도 식단 줄이는 식사의 양을 줄이는 게 훨씬 괜찮습니다. 근데 고통으로 따지자면은 아마 못 먹게 하는 거가 더 고통인 사람이 더 많고요. 맞습니다. 참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대사증후군이 더 많아졌어요. 방송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경계선에 있던 사람이 운동을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당 수치도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그 혈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배가 좀 나오는 거 같고 저는 그렇게 우리 환자 가족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마스크 쓰고 걸으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 대신 N94 마스크 쓰고 나가세요. 그리고 너무 격렬하게 뛰거나 이러면은 마스크 쓸 수 없으니까 그냥 속보 정도에서 끝나고 그리고 꾸준하게 운동하려면은
가족하고 같이 다니세요? 친구하고 같이 다니세요? 아, 그런 메이트를 권고를 많이 만들어라. 합니다. 그게 아, 꾸준하게 그렇군요. 운동하는 방법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네, 교수님, 근데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 벌써 아, 50분이 그래요? 됐어요. 네. 설명을 너무 네, 잘해주셔가지고 시간이 감사합니다. 가는지 모르고 저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성령이님께서도 걷는 운동 1시간 반 넘게 하고 있습니다. 오프메디님께서 오늘 삼겹살 파티다라고 하셨는데 안 됩니다. 네, 조금만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삼겹살 파티 하시고 내일 모레 3일 후에까지 계속 운동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네. 3일 운동 규칙적으로 하세요. 네, 3일 운동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박홍기 교수님 모시고 대사증후군과 운동에 관한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진짜 다시 한번 운동의 중요성 맞습니다. 뼛속 깊이 새기고 네,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설명 좋다고 감사하다고 해주시는 분들 많아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도 너무 설명 잘해주시고 질문도 잘 받아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다행입니다. 말씀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네. 운동 다들 열심히 하셔서 건강해지도록 합시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